지금 정말 봐야 할 영화, 좋은 영화들 추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동진의 시네마 레터. 영화평론가 오동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이제 올해도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네. 올해 2025년 들어서 보신 영화 중에 이건 정말 2025년의 작품이었다.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어쩔 수가 없다 얘기할 것 같고, 어쩔 수가 없다. One Battle After Another 얘기할 때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아니에요. 어떤 건가요, 선생님은? 저 물론 두 작품 좋아하는데, 예. 그래도 저한테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작품이 시너스 죄인들이라는 흑인 감독 두 형제 감독이 만든 작품이 있습니다. Sinners, 죄인들. 그 한글 번역을 붙였어요. 시너스, 죄인들 이런 영화 제목으로요. 왜냐하면 시너스라는 빌 풀만 주연의 OTT 시즌 드라마가 있어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제목이 겹치니까 그렇게 풀어놨겠죠. 죄인들. 뱀파이어 영화예요. 뱀파이어 영화요? 지금 쌍둥이가 흑인 두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저 쌍둥이가 나오는데 1인이 2역한 거예요. 저게 두 명 있을 땐 두 번 찍은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왜 저렇게 했을까라고 했는데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굉장히 강렬한 영화고요. 저게 모든 인종 문제, 계급 문제 이런 게 다 나오고 그리고 인간의 내적 악마성, 실제적으로도 현실적인 물리적인 악마성 이런 것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런 영화 좋아하시는구나. 저는 대체적으로 강렬한 영화를 좋아하죠. 네. 그래서 그 항상 렛미인 이 드라큘라는 그 상대가 그 말을 하기 전까지는 절대 내 안에 못 들어와요. 악마는 스스로가 불러들인다 이런 거거든요. 이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 많이 나와요. 문을 열고 못 들어와 뱀파이어가. 왜냐하면 들어오라는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구나. 자기 안에 집에 혼자 계실 때 무섭잖아요. 내가 안 들여보내면 나한테 못 들어와요. 귀신이 빙의한다는 것은 내가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열어놓은 거죠, 내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뭐랄까요. 뜨거워요, 영화가. 제가 코가 막혀서 죄송합니다. 감기가 계속 몇 주째 계속되고 있어서 격렬하고 뜨겁고 그리고 실제적인 삶이 저랬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네. 이게 몇 년대 배경의 흑인들일까요? 저게 그 갱스터가 있었던 시기니까 시카고에 그리고 이쪽 남부 지역으로 온 얘기니까 1940년대 30년대 후반 이런 거죠. 저때가 또 어떻게 보면 뭐 밀주법 있었고. 저도 미국의 어떤 이 산업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대형화되는 그 이제 엄청난 국가로 성장하기 전까지 어떤 모든 사단과 모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공황이 있고 모든 문제를 잠재울 때 억지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억눌린 욕망, 억눌린 사회환경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를 뱀파이어와의 한 소동으로 그리고 있는 거죠. 다 저는 그런 역사 영화인가 했는데 뱀파이어가 나오면서 sinners, 죄인들. 여기는 이제 흑인들이 이제 뭐랄까 이렇게 클럽을 차린 거예요. 우리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근데 그 클럽을 급습하는 백인들이 뱀파이어가 백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종 문제, 계급 문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백인 사회가 다인종 사회를 어떻게 억압하고 침탈했는가 이런 것을 이 뱀파이어 굉장히 상징적이네요. 은유적으로 또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네, Sinners 선생님의 2025년 영화는 여러분 아무도 보시지 않은 죄인들입니다. 정말 아무도 보지 못한 영화는까지는 아니고 많이 안 보신 영화가 홀리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홀리보이요? 저 그것도 못 봤습니다. 네, 이거는 어떤 영화인가요? 이거는 근데 폴란드 같은 어느 굉장히 외지고 외딴 어떤 산골 마을 같은데요.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홀리보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거 우리나라 무슨 영화제에 오지 않았었나요, 저 영화? 제가 얼핏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엄청난 열차 사고가 있었고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 마을의 주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가족을 잃거나 자기 자식을 잃거나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항상 우울하고
항상 좌절된 삶의 한 구석에서 살아가는데 이 소년이 안아주면 자기의 눈물을 가져다 주거나 자기를 마음의 평안을 느끼게 해주는 건데 점점 당연하겠죠. 뭐가 되겠어요? 점점 신격화되는 거죠. 아, 이 소년이. 네, 그러니까 우상화되거나. 네. 근데 그것이 사람이 신을 믿는 것이 신을 만든 것이냐, 신이 존재하는 것이냐, 네. 그 차이는 무엇이냐. 어쩌면 자기의 욕망이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자신의 욕망이 신을 만든 것일 수도 있잖아요. 네. 홀리보이를 만들어서 예수가 섬기면서 재림하셨다 이렇게 네. 이런 것의 어떤 아이러니 그리고 어떤 비극적인 아이러니 이런 네.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어서 저는 매우 특이하게 봤어요. 홀리보이. 폴란드가 이탈리아예요. 죄송합니다. 이탈리아요. 네. 이 선생님의 취향이 이렇게 점점 우리한테 드러나는데 그 최근 개봉작 중에서는 그러면 어떤 작품이 인상적이었을까요? 이게 이제 저는 사실은 이 영화를 보기 전까지 네. 굉장히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일본 영화인데 네. 3시간짜리예요. 3시간짜리 네. 일본 영화. 네. 예. 중간에 화장실 갈 것 같은데 아하. 어떻게 하냐. 뒷줄에 앉아서 봐야죠. 아니 근데 우리 같은 후배 기자들하고 무슨 얘기했었냐면 네. 아마 대체로 놓치는 장면이 비슷할 것이다. 왜냐하면 비슷한 시간에 화장실 갔다 올 것이다. 갔다 올 것이다. 뭐 아니나 다를까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준비하고 갔어요. 왜냐면 미리 화장실도 가고 아하. 중간에 물도 잘 안 마시고 이렇게 갔었던 거죠. 네. 이 국보란 영화는 일본의 가부키 뭐랄까요 그 가부키의 최고 연기자에 대한 얘기예요. 아, 재밌겠다. 네. 네. 근데 이제 중국의 경극, 일본의 가부키, 한국의 판소리 이런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 국보란 인간 국보가 되는 한 남자에 대한 얘기가 결국은 첸카이거의 패왕별이 같은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었던 거죠. 네, 우리가 네, 패왕별이를 네. 잘 알잖아요. 네. 격렬한 역사를 담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그런 일본의 어떤 현대사가 잘 풀어질까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일본 영화예요. 일본 영화는 시대, 역사 이런 거 다 없어요. 개인에게 집중하고 저는 그것을 어떻게 봤냐면 일본이 군국주의 어떤 영향 때문에 예. 자꾸 전체 시대, 역사 이런 얘기 잘 안 하려고 해요. 전체주의를 얘기하는 거를 꺼려하는 그렇죠.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것 자체를 꺼려하기 때문에 개인에 집중하는 거죠. 무라카미 하루키도 그렇고 사실은요. 그다음에 고레다 히로카즈 같은 감독도 개인 얘기잖아요. 가족 얘기거나. 그러니까 작은 인물 얘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영화도 그런 관점에서 풀어낸 거죠. 3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소 너무 뭐랄까 이렇게 서사가 너무 대하 소설 같지 않아라고 생각했는데 예. 역시 대하 소설을 영화로 만든 거죠. 네. 일본에서는 지금 1,200만이 줬어요. 1,200만이요? 네. 와, 전 봐야겠는데요.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영화 하나에 막 쏠려서 보지 않던데. 이게 10년 주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난 10년 동안 일본 영화가 죽었었거든요. 네. 일본 영화 끝났나 이런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일본의 메이저 우리나라 CJ, 메가박스, 롯데 이렇게 메이저 배급사가 있잖아요. 네. 뉴 이렇게 몇 개 있잖아요. 일본에는 도에이, 쇼치쿠 이렇게 있어요. 도가 도 망하는 거 아니야 이랬었어요. 도가 이번에 120억짜리 영화를 만들어서 국보를 네. 지금 제가 알기에는 700몇십억 원 벌었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났네요. 발딱 살아났죠. 네. 네. 그래서 일본 영화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까지 준 영화가 이 국보고요. 한 인간의 서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사실은 나가사키에서의 어떤 조폭, 야쿠자의 아들이었는데 아버지가 살해되는 과정에서 구해져서 오사카로 와서 네. 이제 가부키 공연을 하는 건데 네. 똑같아요. 경극하고 뭐가 똑같냐면 가부키가 됐든 경극이 됐든 여자 연기를 남자가 해요. 중국은 아예 그래서 소년을 여자처럼 키우잖아요. 네, 그게 네. 장국영이었고 네. 그렇죠. 여기서도 너무 이쁜 남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로 키워지고 여자처럼 여자 연기를 계속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고 그것이 경지에 오르게 되는 과정인데 일본은 중국과 한국보다 더 특이한 것은 혈통사회예요. 아하. 그 가문에서 네, 그 가부키 상속사예요. 배우를 하나 보죠.
제가 아꼈던 일본인 평론가 마키 쯔지다 마키라는 그런 친구 하나 있었는데 네. 그 친구도 그 자신 집이 그 카스텔라 빵 제빵집이에요. 하는 집이었어요. 거기도 한 100년 가까운. 그러니까 얘한테 물려주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엉뚱하게 영화를 해서 그 상속이 끊긴 케이스인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는 뭐 양조작을 하면 400년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 아베 신조가 집안이 한 200년 동안 그 정치인 집안이잖아요. 네네. 상속되는 집안에 대한 어떤 열기와 그 로열티와 그것에 대한 존중이 많아요. 거의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특징이 뭐냐면 이 주인공이 그런 집안의 아이가 아닌 거죠. 예. 근데 혈통을 무시하고 자기를 키워준 어떤 대선배가 네. 자기 양아버지가 예. 자기 친아들을 포기하고 이 양아들한테 물려주는 거거든요. 여기서 파랄이 일어나는 거고. 재능이 있으니까. 네. 그래도 이제 일본은 재능보다는 혈통이었거든요. 네. 이런 얘기의 갈등과 화합과 뭐 뭔가 인생의 어떤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저의 결론은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라.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큰 뭐랄까 명인이 됐든 네. 명인이 되는 과정이 뭐 슬프고 외롭고 힘들고 아주 괴로웠든 그래서 결국 명인이 돼서 나이를 먹었든 인생은 다 사실 흘러가는 거죠. 남는 것은 회한과 아쉬움과 슬픔인데 네. 그것조차 어떻게 자기의 그 연기혼에 어떻게 불어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라는 걸 보여주는 작품이었다고 생각하고요. 한마디만 더 붙여드리면 이 국보는 저는요. 어떻게 시대와 정치가 하나도 안 나오는 이런 3시간짜리 드라마는 참 오랜만에 만나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약간 짜증이 났었어요. 네. 어떻게 1980년대 얘기를 하는데 일본의 버블 경제 얘기도 안 해. 그래서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네.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서 거꾸로 일본 사회를 다시 들여다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일본 사회는 이런 사회인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개인의 어떻게 보면 역사적 소확행이 중요한 거고요. 자기들이 몇십 년, 몇백 년 지키려고 하는 전통과 관습에 대한 어떤 충성도가 굉장히 강한 민족이에요. 누가 집권을 했건 상관없어요. 어떤 체제건 살 수 있는 나의 삶이 있다는. 아베는 아베의 집안이기 때문에 아베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고이즈미 총리 아들도 정치하잖아요. 이번에 일본 총리가 된 여성 정치인도 그런 집안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집단에 소속되기 위해서 일부러 우파적 극우적 발언을 많이 한 것으로 이제 평가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가문의 어떤 소속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일본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해주는 어떤 그런 민족성이 있는 거죠. 저는 거꾸로 일본 사회를 이해하는 어떤 뭐랄까 기준이 됐습니다. 이해할 수 있게 됐다. 근데 이 영화의 감독이 제일교포 감독이죠. 그렇죠. 이상일 감독. 이상일 감독. 네. 여러분들 보신 영화 중에는 박치기. 네, 박치기. 용기린의 곱창집. 그렇죠. 네. 그다음 분노라는 작품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선생님께서 그 가부키 집안 전통이 양아들에게 넘어가는 얘기를 하셨을 때 혈통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상일 감독님이 막 한국계인 걸 내세우지 않더라도 제일교포면서 영화계에서 일할 때 느끼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챗 GPT의 대답이죠.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상일 감독이 지금 일본 대중한테 그걸 깨준 거예요. 이상일 감독은 혈통으로 따지면 외지인이잖아요. 이주민이잖아요. 예. 근데 그 혈통이 없는 한 2세 감독이 제일동포 감독이 자기네 혈통 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1200만 관객을 모았으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영화가 갖고 있는 메타포를 감독 스스로가 실현시킨 어떤 모양새가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일본의 지식인들도 그런 측면에서 감독이 제일 한국인이란 거 이런 것을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박치기 같은 경우는 정말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만든 영화였는데 용인의 곱창집도 그랬죠. 그랬죠. 국보 기대가 됩니다. 이상윤 감독의 특징은 이렇게 막 영화가 전체가 뜨거운데 중간중간에 가끔 식어요. 저 경전한 영화 좋아하잖아요. 근데 막 격렬하게 계속 가야 되는데 약간 숨이 죽어. 분노란 작품도 제가 좀 그랬었고요. 분노는 첫 장면은 정말 기가 막혔어요. 뜨겁게 시작하다가 한 번씩 숨을 죽이는. 어마어마하게 어둡죠. 분노에서 막
살인 사건 현장이거든요. 네. 그걸 그대로 보여주면서 카메라가 이렇게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섬뜩하고 저를 바짝 긴장하게 만든 영화인데 자꾸 긴장을 풀게 하더라고요. 아, 저는 봐야겠습니다. 저는 선생님처럼 그렇게 막 시종일관 뜨거운 거 부담스러워해서 이거 봐야겠습니다. 네. 자, 연말까지 지금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선생님.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 노아 바움백 결혼 이야기 기억하시죠? 네, 네. 스칼렛 요한슨 나왔던 거. 그 아주 그 뜨거운 영화 있잖아요. 부부가 엄청 싸우잖아요. 네. 노아 바움백이 좋은 감독인데 요즘 약간 숨이 죽었는데 제이 켈리라는 영화 만들었고요. 네. 어쩌면 결혼 이야기의 후속편 같은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조지 클루니가 나오는데 네. 배우예요. 영화 속에서도. 예. 영화 배우의 어떤 삶, 그 뒤편의 인생 이런 걸 보여주는 작품이고 흥미롭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인데 이런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이 켈리. 그렇죠. 제이 켈리 이거 제가 한 줄씩만 소개해드릴게요. 네. 다비데 페라리오 감독의 애프터 미드나잇은 이거는 뭐랄까 재개봉되는 겁니다. 네. 몇 년 전 작품이고 리마스터링했고요. 영화 속 영화 이야기예요. 영화 속 영화. 박물관에서 일하는 어떤 젊은 남자가 영화광이고 그리고 거기 찾아왔던 여자하고 서로 좋아 지내게 되는데 그들이 나누는 대화가 영화. 그러니까 젊은 연인들이 영화 얘기하면서 이게 맞으면 이건 못해죠. 헤어지지 못해요. 그렇죠. 너도 그 영화 좋아해? 너도 그 가수 좋아해? 이렇게 시작되는 관계가 대체로 파국의 관계가 많은데 결말은 시작은 굉장히 뜨겁죠. 네. 그런 영화가 애프터 미드나잇이고요. 나의 이름은 마리아라는 영화는 제시카 팔로드 감독인데 제가 그 뭐죠? 베네치오 델 토레 베르나르도 베르톨리치 감독의 파리의 마지막 탱고. 그 영화에 나왔던 여배우가 마리아 슈나이더잖아요. 네, 슈나이더. 네. 그 사람 얘기예요. 나의 이름은 마리아. 네. 어머나. 요거는 제가 가장 보고 싶어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 비극적인 여배우의 이야기인가요? 며칠 후에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네. 이거 이게 아니구나. 이거 곧 개봉하는구나. 예. 극장에서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함영민 감독의 한라는 4.3 얘기고요. 4.3 얘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광주 얘기든 4.3 얘기든 뭐 사북 얘기든 영화가 또 만들어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런 작품들은 계속 만들어지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순치시키는 거예요. 네. 사람들의 어떤 마모된 감정과 충격을 순화시켜주거든요. 그래서 그때 역사적 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감정적인 층위를 계속 쌓아나가게 하는 게 영화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다른 시각으로 많이 보는 게 많이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카무라 코야 감독의 속초에서의 겨울은 전주영화제에서 나왔던 작품이고요. 네. 카무라 코야는 이름이 이상하죠? 예, 일본 사람 아닌가요? 섞였어요. 네. 프랑스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뭐랄까 그 국제적인 인물이죠. 네. 이런 사람들 뭐라고 그러죠? 코스모폴리탄 이런 거죠. 근데 속초에 특별한 애정이 있으셨나요? 속초에서 한국을 좋아하는 거죠. 네. 그 속초가 좋죠. 속초 양양이 참 좋은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거기 하조도 있고 낙산사 있고. 맞아요. 영화 좋아하는 젊은 연인들이 그 애프터 미드나잇 그 극장에서 박물관에서 지내다가 속초 한번 갔다 오면 이제 결혼하는 거죠. 그래요. 카무라 코야 감독의 속초에서의 겨울. 약간 뭐랄까 그 독립 영화니까 이게 이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업 영화는 질감이 막 아주 잘 익은 감귤이고요. 네. 독립 영화는 아직 좀 딱딱한 감이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감도 이렇게 홍시보다는 그 딱딱한 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단감 좋아하는. 네, 단감 좋아하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네. 네. 그런 비교로. 네. 이분 시선의 속초는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영화평론가 오동진 선생님과 영화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4부에서 이제 또 집에서 볼 만한 작품들 추천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후 다시 뵙겠습니다. 영화평론가 오동진 선생님과 영화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3부에 이어서 선생님, 그러면 집에서 볼 만한 작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사실은 별 생각 없이 골랐는데 왜냐하면 배우 때문에요. 배우 때문에요. 네. 서기가 나오는. 네, 이 수치를 읽어요. 네. 아웅산 수치처럼 수치로 읽는 게 서기란 여배우입니다. 예. 근데 이제 서기가 나오는 구부작 드라마 있어요. 구부작이요. 네. 회혼계.
회혼계. 근데 이거 제가 보고 이거 약간 충격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요즘 한참 문제된 캄보디아 범죄 집단 얘기예요. 네. 주인공은 두 엄마예요. 서기를 포함해서 또 한 명의 배우인데 그 또 한 명의 여성인데 딸들을 잃었어요. 끌려가서. 그래서 뭐 죽거나 지금 식물인간이거나 이렇게 된 거죠. 네. 뭐 어떤 일을 당했겠어요. 여자아이들이 거기서 납치돼서 뭐죠 보이스피싱 하다가 탈출 시도하고 잡히고 매 맞고 그렇죠. 여러 가지 여성 성폭행 나가고 이런 거잖아요. 잡았어 범인을. 근데 잡아서 끔찍한 일을 저지른 범인이니까 네. 사형이죠 당연히. 네, 네. 근데 사형은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공개하잖아요. 약물 사형을 당해요. 약물 사형이요. 네. 근데 서기가 엄마 입장에서 서기가 봤을 때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딴 엄마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된 거죠. 자기 아이가 당했던 일을 생각하면 너무 평화롭게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두 엄마가 너무나 열이 받은 거야. 네. 이렇게 저자를 평온하게 보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 회혼계 혼을 불러오는 작전을 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남미에 태국이나 이런 곳 그리고 또 캄보디아 이런 곳에 이제 정글에 들어가면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런 구술을 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혼을 불러온대요. 그래서 되살린대. 일주일을 살리는 거예요. 네. 이 영화는 사실은 그냥 판타지죠. 그러네요. 판타스틱 리얼리즘이에요. 그러니까 네. 현재 벌어진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니까 영화적으로 판타스틱한 뭔가의 어떤 계기를 줘서 이 범인을 살려내요. 어허. 일주일 동안 이제 범인은 자기 딸한테 했던 거가 똑같은 일을 벌이는 거죠. 예컨대 뭐 딸아이가 그 부검을 해봤더니 갈비뼈 2개가 부러져서 갈비뼈 2개 부러뜨리고 이런 거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고 또 도망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사건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걔네들을 자기 딸들을 거기에 데려간 누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번 캄보디아 사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그렇게 그 고리를 만들잖아요, 걔네들이. 네, 그 조직이. 네. 그러니까 나중에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 딸들 간의 관계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네, 어떤 관계로 거기를 갔는지. 누가 거기에 시작이 됐을까 이런 것도 이제 사건을 캐다 보니까 이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럼 엄마들 사이에서도 이제 서로 의심하게 되고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서기가 나온다 그래서 그럼 뭐 회혼계 무슨 사랑하는 얘기인가? 뭐 그런 건가? 예. 한 1, 2부 보다 말까 이랬다가 9부를 다 봤죠. 요거는 이게 캄보디아 또는 그 중국계 쪽의 어떤 동남아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범죄 조직의 이야기를 알기 전에 네. 기획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범죄 조직의 이야기가 몇 년 전부터 사실은 골마 터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는 지금 안 거예요. 정말. 그래서 영화가 사실은 뭔가를 이렇게 미리 예감하고 예지한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작품이어서 저는 참 뭐랄까 이렇게 좀 심각한 표정으로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작품에 그런 물론 판타지가 있긴 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보고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이 사실은 아세안 동남아 10개국이나 이런 다 좋은 나라고 좋은 사회고 이렇습니다만 아직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클리어하게 이제 정리되지 않는 부분, 범죄의 문제나 국제 범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빨리 좀 그 관문을 깨고 나가야 이쪽 아시아 사회의 어떤 인지도나 이런 것들도 더 높아질 수 있고 국가적인 어떤 위상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되고, 그렇죠. 지금 딴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나라가 그런 거 잘 정리하고 거기에 잡혀가 있거나 희생당하고 있는 젊은이가 있어 빨리 데려와야 되고 가해자가 있으면 제대로 처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얘기가 회혼계입니다. 네. 아휴, 이번에 그 뉴스 보면서 야 영화보다 더 심하다. 영화랑 똑같네 사람들이 그랬는데 이미 그 사건 터지기 몇 년 전에 이 회혼계 이미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런 영화가 일종의 그 뭐라지 자경단 영화예요. 자경단.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데드 위시라고요. 찰슨 브론슨 나온 영화 기억하실 거예요. 네. 찰슨 브론슨이 굉장히 잘 나가던 어떤 중견의 사업가인데 자기 아내와 딸이 고급
고급 맨션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네. 그 강도가 들어서 자기 아내와 딸이 강간당하고 살해당해요. 미치죠. 법에 의존하니까 뭐 잡히는 시간 잡지도 못하고 사용도 안 그리고 되고 또 그 뭐죠 손방망이 처벌에 많이 네, 이러잖아요. 그 변호사를 쓰니까 걔네들도. 그래서 이 사람이 매그넘 총을 갖고 다니면서 뒷골목에서 응징을 하기 시작하는 얘기가 데드 위스예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인기를 모았어요. 데드 위스가 3편까지인가 4편까지 나왔어요. 찰슨 브론슨이 중후한 어떤 이미지로 무표정한 얼굴로 콧성 기르고 있잖아요. 네. 골목길에서 자기한테 뭐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쏘고. 네, 응징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영화 회원기에서도 두 엄마가 서로 얘기를 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게 그 중국어 발음이 멋있더라고 그게. 그래서 외우려고 해봤는데 이제 러시아어로 뭐라고 그러니까. 지금 안 떠오르는데요. 비슷한 속담은 있어요. 다. 예. 한 명이 이에는 이 그러니까 바로 눈에는 눈이거든요. 그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얼마나 억울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한 게 이제 종교적 신앙 이런 건데 종교적 신앙이 또 이상하게 또 왜곡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사회적 철학이 있어야 돼요. 이건 네. 어떻게 해야 되고 법적 감정과 도덕적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 잘 분리해서 판단하게 해야 되는 그런 뭔가 요소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영화가 그런 것에 약간의 가늠자 역할을 해줄 수도 있죠.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하, 네. 그냥 막 무섭게 죽이고 죽고 복수하고 누가 죽였는지 가해자 피해자가 엇갈리고 막 이런 얘기인 줄 알았는데 마저 말씀을 들어보니까 9부까지 쭉 보신 이유가 있네요. 네. 이게. 아니 자꾸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렇다면 죄일까? 뭐 이런 거 있죠. 딸들 간에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요즘 아이돌 좋아하고 막 이러면서 어쩌면 그 캄보디아 그 보이스피싱 조직에도 자발적으로 간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가까운 사람이 그렇죠. 데리고 간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요. 이게 9부작이었는데요. 회홍계가 이거보단 좀 짧은 걸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길까봐 처음에 안 건졌다가 보니까 4부작이야. 이러면 내가 볼만하지. 네. 죽음은 성광처럼이란 죽음은 성광처럼. 네. 총의 성광처럼. 1800년도 대통령이 됐던 남자. 19세기 미국에서요. 네. 그리고 그때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다고 했었던 정치 협작군들의 일당들 그리고 자기가 뭔가 그보다 더 유명해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지금 얘기하면 관종 유튜버들. 이제 제가 유튜버를 그런 게 아니고요. 관종만. 네. 그러니까 지금 그때 그렇게 대중적 관심을 끌려고 네. 하는 사람들이 오버하는 사람들이 네. 있었다. 분명히 있었고요. 1800년도에 그 대통령이 된 마이클 셰넌이라는 배우가 이 대통령을 맡고 있는데 네. 가필드예요. 가필드 대통령. 네. 그 가필드가 얼마나 사실은 미국 사회를 진보시키려고 애를 썼는가. 그리고 대통령이 됐을 때 얼마나 순수한 의지를 갖고 있었는데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대통령이 됐어. 원래 대통령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네. 오하이오에서 농사 짓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가족들이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뭘 만들면 엉망으로 만드니까 탁자 하나 제대로 못 만들고 뭐 왜 아니겠습니까? 저도 더하면 더했지 네. 못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짜서 누구한테 얘기해서 당신이 국무총리 아니라 국무장관을 하라 그랬더니 네. 그런 후보제안을 받은 그 국무위원 중에 한 명이 안 될 걸 이래요. 나도 물론 내가 하고 싶은데 당신을 위해서 내가 수락을 안 한 게 낫다. 왜냐하면 주변에 너무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방해한다는 거죠. 네, 네. 지금의 현실과 너무나 똑같아요. 제가 부러웠던 건 뭐냐면 결선 투표는 끝까지 한 거예요. 결선 투표. 그래서 공화당의 그 대통령 후보가 되기까지 36번인가 투표를 해요. 예, 저런 건 괜찮다. 끝까지 가는 거니까. 마치 콘클라베 같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1800년도에는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진보적이었어요. 진보적이었죠. 예. 링컨이 나왔던 링컨도 데니까. 예. 노예 해방을 공화당에서 했던 거잖아요. 민주당은 남부 쪽이었으니까. 네. 굉장히 나중에 뒤바뀌기 시작합니다만 저는 다시 뒤바뀔 것 같아. 네, 조만간.
네. 어쨌든 뭐 그런 얘기를 담고 있는데 지금의 미국 현실 정치가 뭐가 필요한지, 어떤 지도자가 필요한지,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정치는 무엇인가? 계속 마이클 셰넌 이 가필드 대통령이 나는 국민을 상대하지 여러분은 정치인들 상대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불안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적에게 둘러싸여 있고 우리가 그런 대통령 우리가 많이 겪었잖아요. 맞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적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미국의 대통령 제도나 미국의 대통령 선거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 얘기기도 하고 유럽의 국가 얘기기도 하고 할리우드나 미국이 굉장히 지금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이런 얘기 잘 만들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 만들 때 진정성이 느껴져. 그리고 연기하는 배우들을 보면 정치를 바로 해도 될 것 같아. 그 정도로 굉장히 뭐랄까 리얼한 연기를 선보이고요. 재미있게 봤던 작품입니다. 이번도 4부작이니까 끼케야 볼 수 있겠네요. 50분씩 200분이면 3시간입니다. 해볼 수 있다. 네. 그래요. 그 미국이 대통령 선거를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역사는 짧지만 한 200년 이상 한 거잖아요. 모여가지고 그게 전국 선거로 거기서 축적된 아이디어나 역사나 감각이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1800년대도 그 선거인단 선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뉴욕주가 34표 뭐 이렇게 계산하면서 그 제도로 지금까지 오는. 근데 그때 통신도 발달하지 않았고 그랬을 텐데 그걸 다 이게 뭐죠 이게 모르스본가 뭐지 같은 그런 그걸로 이제 받아서 전신을 쳐서 전신 뭐죠. 어쨌든 그래서 선거 결과를 받고 환호하고 그런 장면들이 오히려 전 근대적이지만 감동스러워요. 그렇죠. 그 뿌리니까 지금 하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관종 유튜버라고 하신 게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가필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안타깝죠. 어쨌든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 정치가 안타깝죠. 그래도 누구야 뉴욕 시장 됐고요.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영화 감독의 아들이잖아요. 맞아요. 선생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았어요. 미란 아이르. 여성 감독의 아들이다. 인도 출신이고 당연히 돈이 많죠. 그건 미처 몰랐습니다. 인도의 상류층 이렇게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 많고 그래서 사실은 금수저 아들은 맞아요. 근데 뭐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린다만 강력한 진보주의자들이 대체로 금수저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존 F 케네디도 금수저죠. 근데 물론 거기 약간 섞여 있습니다만 진보적 부류였죠. 지금 새로운 뉴욕시장이나 뭐 새로운 뉴저지의 주지사나 또 어디죠? 서부 쪽에 그 워싱턴 주가 있는 어디죠? 그 도시 이름이 뭐죠? 저도 생각이 안 나네. 시애틀 시장이나 뭐 다 사회주의자나 진보주의자가 됐는데 저는 그들이 사회주의자고 그들이 진보주의자여서 좋다는 게 아니라 섞이잖아요. 이렇게 보수주의자도 있고 진보주의자도 있고 이렇게 섞이면 사회가 좀 중도로 가겠죠. 나는 중도야라는 사람은 적어도 사회주의자와 진보주의자가 보수주의자가 진보주의자가 섞여서 한 6대4, 5대4, 5대5 이렇게 되면 이게 사회가 중간으로 가겠죠. 합의를 해서 중간으로 가는데 한쪽으로만 있으면 안 되고. 그렇죠. 그런 사회가 미국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선생님 OTT 우리 집에서 보는 영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회혼계 죽음은 섬광처럼 9부작 4부작 추천해 주셨는데 옛날 명화 OTT 보면은 진짜 막 오래전에 있었던 영화부터 최근 영화까지 다 뒤섞여 있잖아요. 좀 지나간 명화지만은 요거는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다는 게 있다면요. 저희가 놓쳤거나. 너무 많아서. 지금 어느 OTT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다시 보고 싶은 영화로 따지면 사실은 아무래도 이게 여러분들은 좀 이상하게 꼰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1940년대 이럴 때 영화가 좋아요. 진짜로. 그거는 꼰대가 아니고 클래식 하신 거죠. 그리고 다이안 레인 나왔던 영화들.
이분 돌아가셨죠. 다이안 레인이요? 아직 살아있어요. 다이안 키트가 돌아가셨네. 예, 다이안 레인. 다이안 키트는 정말 지적인 그 지성의 세대를 대표했던 두 남녀 배우가 죽었잖아요. 로버트 레드포드하고 다이안 키튼인데 다이안 키튼 나왔던 더 레드를 보고 싶어요. 이거 OTT 없어요. 거기 있어. 왓챠에. 왓챠예요? 네, 1980년도 작품이고요. 그 미국의 존 리드라는 저널리스트가 있었어요. 존 리드가 이제 러시아 혁명 1917년 혁명 지구를 뒤흔든 취재했던 미국 기자. 네. 사회주의자. 네. 미국이 1920년대에 노동운동이 치열했었어요. 그렇죠. 미국이 사실은 대공황 때까지도 좌파가 셌고, 네. 그래서 마피아가 사측하고 붙어서 노조를 깨거나 노조하고 붙어서 사측에 저항하거나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 장사를 했던 게 마피아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레드라는 영화에서 존 리드의 일생이 나오고요. 워렌 비티와 다이안 키튼과 잭 니콜슨이 나왔어요. 쟁쟁하네요. 그 잭 니콜슨 유진 오닐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극작가이자 작가잖아요. 네. 다이안 키튼이 이제 양쪽의 남자를 사이에 둔 약간의 삼각 로망이에요. 존 리드는 이제 혁명가고 여기는 예술가잖아요. 네. 그 얘기는 혁명과 예술은 똑같다 이런 얘기죠. 레드. 네, 혁명은 영어처럼. 네. 아하. 네. 사랑은 혁명처럼 이런 거죠. 선생님의 책 제목. 네, 사랑은 혁명처럼, 혁명은 예술 영화처럼 네, 이런 거죠. 그 영화는 제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그 영화 때문에 존 리드 책을 받고 러시아 혁명도 다시 뒤져봤고 네. 막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하는 어떤 그 직접 탐구를 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워렌 비티가 잘 만들었었어요. 그 영화. 눈물 나게 만들었고 그런 영화는 다시 보아서 또 좋을 전설의 명작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아마 찾아보시기 힘드시지만 왓챠 같은 그 OTT 국내 OTT에 네.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드.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영화입니다. 오늘 오동진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선생님 다음에 오실 때는 연말연시 볼만한 영화들 추천해 주시게 되겠네요. 제가 오늘 계속 이렇게 코를 삼켰잖아요. 감기가 지금 3주째 이래요. 났다가 다시 들어오고 났다가 다시 들어오고 제가 오늘의 기후에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올겨울 춥습니까? 올겨울이 혹한입니까? 참 이거 어떻게 말씀드려야 여름에 더우면 겨울에 무지 춥다면요. 춥습니다, 선생님. 제가 마음대로 던지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아니 저기 그 더운 데서 살다가 네. 겨울에 한국을 잠깐 들어올 그런 분이 있어요. 네. 그 친구가 있는데 영화계 분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날씨 한국이 너무 추우면 죽을 것 같아. 정말 아프리카에서 와서 막 얼어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부 그 패딩들 단단히 챙겨 입고 오시던데요. 더운 나라에서 오시는 분들. 제가 예전에 저 지난 6월 달인가 제가 그 상파울로 갔다가 네. 영상 9도의 날씨에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옷을 안 챙겨 가셔서요? 그렇죠. 왜냐면 그럼 거의 비슷하겠네라고 갔는데 네. 거기는 아직 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끝 겨울. 근데 영상 9도는 우리는 반팔 입고 다니잖아요. 네. 아니요. 저는 긴팔 입습니다. 저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상파울로에서요. 왜냐하면 한국만큼 난방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럽에 벽난로밖에 없고요. 맞아요. 이런 난방 없어요. 맞아요. 온돌 뜨끈뜨끈 떼는데 우리밖에 호텔이 없죠. 차가운 벽돌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차겠어요. 네. 그래요. 선생님 올해 춥다 이거죠? 네. 따뜻한 데서 오시는 분 든든하게 입고 오시길 바라고요. 네. 올해 춥다는 건 그냥 제가 던진 건데요. 근데 추울 것 같아. 불안해.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또 좋은 작품 많이 소개해 주시고 선생님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건강하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